예. 네, 그럼 지금 이제 시간이 돼서 저희 오늘 4회 기업시민 ESG 러닝랩 그리고 북콘서트를 이제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온라인으로도 참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상황이 괜찮으시면 카메라를 같이 좀 켜주시면 현장에도 여러분들 모습이 같이 이제 비춰주게 돼서 같이 함께 좀 참여하는 의미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가능하신 분들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ESG 시대의 지속가능 경영 기업시민 북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부 사회를 맡은 기업시민 연구소 그리고 포스코의 김용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기업시민 관련 도서를 사실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예, 마이크를 꺼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영상이랑 같이 좀 연결을 하다 보니까 간혹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매년 기업 시민과 관련된 이제 중요한 도서를 또 여기 계시는 저희 이제 참석해주신 교수님들 또 오늘 일정이 맞지 않아서 참석은 못 해주셨지만 기업 시민 포럼의 많은 교수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2020년에는 저희가 기업 시민 미래 경영을 그리다 라고 하는 개념서를 작성을 했었고요. 2021년에는 기업시민 미래경영의 길이 되다라고 해서 저희 포스코의 다양한 사례들을 함께 가미한 책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년에는 저희가 미래 세대들을 위한 이제 기업시민 경영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또 여기 계신 여러 교수님들께서 함께 뜻을 모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까는 딱 한 1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5월에 조찬 미팅을 통해서 또 미래 세대들을 위한 이런 교재 제작을 이제 함께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또 집필에 참여해주신 저희 이제 교수님들 그리고 저희 이제 포스코의 또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함께 또 애를 써주셨는데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북콘서트는 크게 저희가 2가지 정도의 이제 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미니 특강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또 2부는 교재를 좀 100% 활용하기 위해서 아주 가볍게 토크 콘서트 형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품이 좀 가득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퀴즈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체 이제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기업시민 실장이신 최영 실장님께서 간단한 환영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도 지금 예, 지금 뭐 지방 방송이 많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포스코에서 기업시민실을 맡고 있는 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먼저 북콘서트에 와주신 저희 저자님이시자 또 저명하신 우리 교수님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각 사업회사의 전담 조직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부산대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금요일날 뿌듯한 마음으로 다녀왔는데요. 저기 서 계시는 분들이 다 총장님들이십니다. 서울대를 비롯해서 제주대까지 총 10개 국립대학이 참여하는 총장협의회와 저희 기업시민 정규 교과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왔는데요. 국립대 총장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포스코의 기업시민 경영을 통해서 ESG 시대에 대학생 인재를 교육하는 저희 정규 교과목 개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기업시민 교과목 교재로 활용되는 오늘 저희 북콘서트의 주인공이죠. ESG 시대의 지속가능 경영 기업시민 책도 리뷰하시면서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가 북콘서트인 만큼 저자이신 저희 교수님들이 직접 오셔서 일타 강사가 되어서 준비해 주시는 좋은 강의들 적극 들어주시고 또 그 외 정성껏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도
알차게 봐주시고 즐겨주신다면 저희 이 책이 대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어쨌든 더 많은 기업가 그 대학생들이 저희 기업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따뜻한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일부 행사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저희가 저자분들을 모시고 좀 미니 특강 형태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책을 읽지 않아도 이렇게 좀 알 만큼 핵심 내용을 좀 설명드려 달라. 대박이 나려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읽게 아주 간단하게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맛보기로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앞에 좀 놓여 있는 책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책은 사실 12개의 그 챕터로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과 관련된 아주 본원 활동을 4가지, 그리고 우리 이제 기술과 관련된 지원 활동을 4가지, 그리고 사람과 문화와 관련된 지원 활동을 4가지. 한번 저희들이 이제 기업 시민 경영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해서 이제 그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은 많은 이제 교수님들께서 오셔서 또 설명해 주시려고 또 오늘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그 중에서 저희 이제 회계와 관련해서 비재무 정보의 측정과 보고에 이화여대 한종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수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화여대 한종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비재무 정보의 측정과 보고고요. 이 제목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2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정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냥 정보가 아니라 비재무 정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회계는 왜 중요한가, 정보는 왜 중요한가 이런 거 갖다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정보 속에서 너무나 파묻혀 살기 때문에 정보가 중요한 것을 전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 정보가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써 있는 저것입니다. What if we do not have accounting? 다르게 하면 What if we do not have information?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라는 정보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마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정말 세상이 혼란 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인데요. 제가 여기다 예제를 하나 놓은 것은 저희가 저렇게 멋있는 자동차 멋지잖아요. 예, 저런 멋있는 자동차를 갖다가 미국에 가서 산다고 생각을 해볼 때 굉장히 많은 다른 차가 있고 값이 다른데 어떤 차가 좋은지 어떤 차가 나쁜지를 모르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가 원하는 차를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가격에 가장 좋은 차를 사고 싶어 할 텐데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정보라는 것이 없으면 저희는 정말 살기가 힘들고 저희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어디다 투자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바꾸면 저기에 자동차라는 것을 기업으로 바꾸고요. 왼쪽에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아니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정보가 없다고 그러면 곤망할 회사를 살 수도 있겠죠. 그만큼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2번째로 가서요. 정보에는 제가 아까 2번째 토픽이 비재무 정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보에는 재무 정보와 비재무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 이런 것이 되는데 제가 전공하고 있는 것은 회계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회계는 재무 정보가 주요 정보입니다. 근데 이 회계는 요즘에 재미있는 현상이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데 재무 정보의 효용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 왼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이 무엇을 표현을 하는 거냐 하면 회계 정보가 주가를 설명하는 설명력입니다. 밑에 보시면 연도가 있어요. 맨 왼쪽이 1950년이고요. 맨 오른쪽이 2013년인데
1950년대를 보면은 회계가 주가를 설명하는 설명력이 80% 90% 이랬었습니다. 근데 맨 오른쪽에서 2013년을 보시면은 설명력이 50%까지 떨어집니다. 재무정보로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회계가 주가를 설명하는 설명력을 좀 다르게 표시를 한 겁니다. 전체 만은 뭐냐 하면 주가, 시가 총액입니다. 그리고 그 회계가 표현하는 것이 그 위에 있는 회색 부분인데 그거는 그 회계 장부에 나와 있는 어떤 재무제표의 자산 총액입니다. 그럼 보시면 또 큰 변화를 보실 수 있으세요. 75년에는 회계 장부 가액이 80 몇 프로를 갖다가 주가의 80 몇 프로를 설명을 했는데 2020년이 오면은 회계 장부 가액이 주가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 90%는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제목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End of Accounting. 뭐 이 한국 번역판도 있는데 이분은 아마 너무 무서워서 살살 번역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직역을 하면 회계는 끝장났다.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주가가 100%인데 회계는 10%밖에 설명을 못한다고 하면 90%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럼 저희가 회계의 약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왼쪽에 있는 것처럼 회계는 주주만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정보인데 재무정보 중에서도 화폐화시킬 수 있는 것만 제공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고 나머지가 없어진 것이죠. 그럼 나머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상상하셨듯이 비재무정보입니다. 그래서 비재무정보를 저희가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비재무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러면 무엇을 제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되는데 저희가 컨센서스를 이룬 것이 이 그림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financial materiality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요. 이 어떤 사회나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어떤 재무적 영향을 갖다가 우리 제공하자 하는 것이 financial materiality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environmental and social materiality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또한 추가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금방 이해는 안 되실 텐데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 밑에 Financial Reporting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저희가 회계에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퉁이하게 조그맣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보는 파이낸셜하고 관련된 정보를 다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측정할 수 있는 것만 그리고 화폐화시킬 수 있는 것만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이 사회와 환경이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여기 써 있는 financial materiality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기업에 대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기업 말고도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것도 같이 제공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위에 있는 environmental and social materiality입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기업에 대한 full set of information 전체를 다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회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파이낸셜 리포팅에서 이렇게 늘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저희가 이거 다 제공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의 스탠다드를 만드는, 그러니까 ESG 인포메이션이겠죠? 아니면 non-financial information. 거기에 대한 스탠다드를 저희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 가지의 조직들이 만들었어요. 근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큰 변화인데요. 여러분 IFRS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경영을 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텐데 우리나라는 IFRS라는 걸 갖다가 회계에 적용시켜서 회계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IFRS를 만드는 IFRS 재단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여기 써 있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ISSB라고 해서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한국말로 하면 국제 지속가능 보고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왼쪽에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손으로 하겠습니다. 2020년 9월에 만들자고 협의를 했는데 2021년에
이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5개의 다른 주요 단체를 다 흡수 합병을 해가지고 가장 큰 어떠한 기준을 만드는 재정기구가 됐고요. 딱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1년도 안 돼가지고 보고 기준을 전체 셋은 아니지만 2개를 만들었고 올해 중반 6월 달이 되면은 이 S1이나 S2라는 것에 대한 최종안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까지 만들어졌던 어떤 스탠다드 중에 가장 확정적인, 포괄적인 그러한 기준이 올 6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냥 S1과 S2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S1은 일반 요구 사항입니다. 이거는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ESG 아니면 기업 시민 아니면 저희의 비재무 정보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기후 관련이라든지 뭐 바이오다이버시티라든지 아니면 온실가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기후에 대한 것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어떤 스탠다드고요. 두 번째 스탠다드는 저희가 또 많이 아는 GRI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1997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버전을 만들었고 지금은 여기 있는 G4 버전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쓰고 있는데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Universal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일반 요구사항하고 똑같이 일반적인 얘기들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토픽 스탠다드라고 해서 하나하나의 토픽에 대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후 아니면은 워터 아니면은 바이오다이버시티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토픽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섹터별이라고 해서 인더스트리별 또 기준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2가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거하고 좀 연결을 시켜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제 회계가 있고 거기에 파이낸셜 머티리얼리티를 갖다가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할 때 이 2가지는 다 어떤 주주, 투자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ISSB라고 하는 거는 주주나 투자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 GRI는 저기 이 전체를 다 포함하긴 하지만 environmental and social materiality에 조금 더 많은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회사가 이 2개의 스탠다드를 따라서 어떤 보고서를 만든다고 하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주주들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고 다른 모든 이해관계자들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스탠다드를 만드는 기준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기준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러면 충분한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은 제가 여기 오른쪽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가지의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스탠다드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냥 공시 기준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시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은 어떤 측정을 요구도 굉장히 측정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많지 않고요. 측정을 요구한다고 해도 각각에 대한 측정의 단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워터는 물에 대한 톤 이런 걸로 측정을 하겠죠. 환경은 CO2로 하겠죠. 이걸 다 다른 단위로 하다가 보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기업을 비교를 할 때 어느 기업이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사실상 이런 기준들을 따라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비교하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라파르지 홀셈이라고 하는 그 시멘트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런 모든 ESG 관련된 아니면 비재무 정보들을 화폐로 바꿔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재무적, 이게 회계에서 제공하는 어떤 기업의 가치고요. 그거 말고 사회 경제적 가치, 환경적 가치, 거기에 더해서 자신에게 공급망, 그러니까 업스트림에서 제공하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치, 이런 것들을 다 모았는데 그것들을 다 화폐 단위로 바꾸고 있는 거죠. 제가 설명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그냥 제가 잠깐 한번 서머라이즈를 해보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다 파악을 하셨나요? 첫 번째는 재무회계는 한계에 다달랐다. 아,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회계 교수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게 너무 창피하기도 하죠. 하지만 희망이 있다. 비재무 정보를 저희가 비재무 정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를 위해서 최근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마지막이냐? 아니다. 우리는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라는 것이요. 1400년대에 이탈리아의 파찌올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최초의 회계책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600년이 지나갔죠. 이제서야 회계가 좀 완성이 됐습니다. 재무회계가, 재무정보가 완성이 된 것이죠. 비재무정보는 재무정보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훨씬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발전 속도는 과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계속 노력하면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정보 정보를 정말 쓸만한 정보로 보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다음 리비전을 내게 되면 굉장히 다른 얘기를 제가 아마 쓰게 될 것 같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 정말 엔드 오브 어카운팅이라고 하니까는 섬뜩하긴 했는데요. 오늘 교수님 말씀을 좀 들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희망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교수님 먼저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이사회가 있음에도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신 한정수 교수님 큰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강연으로 지속 가능한 HR과 리더십에 대해서 저희 포스코홀딩스 천성현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팀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천성현입니다. 측정 가능한 것만으로 주최 측에 상당한 불만을 표하고 싶은데요. 예, 발표의 시간과 발표 장수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원래 주최 측께서는 3장을 준비해 달라고 하셨고 저는 발표가 원래 두 번째 Q&A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제 시간 변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한정수 교수님의 여러 장의 장표와 긴 시간 측정된 그 다음에 하려니 상당히 큰 부담이 듭니다. 이 불만을 꼭 적어서 나중에 저에게도 피드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시민 경영 그리고 이것을 ESG 경영 시대에 기업이 뭔가 바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의 문제였고요. 5년 전에 저희가 출발할 때도 우리 구성원이 그리고 앞으로 기업을 해나가는 직원들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다음 이 ESG 경영 시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는 어떠한 방식으로 뽑고 육성하고 해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야 되는 것이 사실이어서 HR과 리더십이라는 챕터를 마련하게 되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한번 물어봤어요. 요즘 많이 하잖아요. 챗GPT에 물어본다.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마침 저한테 3장 만들어주세요라고 연락이 왔을 때 마침 그날 GIH 정보에 기업 시민을 챗GPT에 물어봤다. 그 결과가 뭘까요? 해서 그 정보의 내용들이 쭉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나도 넣어봐야지라고 했는데 막상 깔아보고 넣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 제가 좀 늦다 보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넣어서 결과물을 쭉 보고 읽어보고 나니 5년 전에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2가지 질문을 넣어봤는데요. ESG 경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사제도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더니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인사정책, 환경보호를 위한 인사정책,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인사정책. 가만히 들어봤더니 저희 기업시민 헌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어서 만약에 5년 전에 챗GPT가 있었으면 기업시민 헌장 만들 때 참고를 할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하나 들었었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ESG를 실천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걸 넣어봤더니 ESG를 수용하는 기업 문화, 그 다음에 ESG 관련 역량과 경험, 교육, 그 다음에 인센티브 제도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3, 4년 동안 적용도 해보고 기업 시민 성과평가, ESG 성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 뭐 이런 저희가 시행해보고 고민했던 내용들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이 결과를 보고 제가 다음부터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 앞으로 우리 팀원들이 보고서를 가져오면 먼저 검색을 해본 다음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지 반드시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상당히 괜찮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그렇다면은 기업 시민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ESG 시대의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육성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챙겨보다 보니까 두 가지 질문들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 기업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우리 젊은 세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라는 거여서 관련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ESG와 관련된,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유명한 기업들은 인재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니,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지구 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사명감을 가진 분을 뽑습니다 라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뽑은 직원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본인이 원하는 사회단체에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NGO 사회단체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그때 심사원 교육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서 파타고니아는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로 진행을 하면 직원들도 그렇지만 파타고니아를 제품을 사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파타고니아는 사회의 진심인 기업이구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정말 열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사람을 뽑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기업이 사회에 우리가 어떤 기업이라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으로도 쓰고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오스테드가 를 들 수 있는데요. 이 기업은 석탄 발전을 하다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으로 옮겨간 유명한 친환경 발전사이기도 하죠. 이 회사가 제일 먼저 친환경 발전사가 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 해에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60명 정도를 뽑았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풍력 터빈 업체 3개를 인수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뽑아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회사를 사면서까지 인재를 뽑아야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데 좀 주목을 했고요.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펩시 같은 경우는 건강을 키워드로 건강한 음료라는 그 사회적 책임을 가진 기업으로 되겠다라고 한 다음에 했던 것들이 영양학을 전공한 전문가라든가
분자 생물학 그리고 데이터 전문가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데이터 전문가를 왜 뽑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역 사회에 음료를 소비하는 식품을 소비하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지역에 필요한 건강한 음료가 무엇인지 요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문가까지 뽑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회사들을 보니 뭔가 변화를 위해서 분명하게 새로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기도 하고 심지어는 회사를 인수하기도 하고 NGO 단체에 보내서 인턴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던 것들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좀 챙겨보니 포스코의 경우는 기업시민형 인재상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기반해서 뽑기 위해서 이 방법론적으로 보면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원천이 되었던 혁신의 용광로라는 책을 응시한 분들한테 보내서 읽어보고 오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기업시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오게 하는 노력들을 하였고 인적성 검사나 면접 기준에 기업시민 인재상을 반영하는 건 당연하였고 뽑는 과정에 기업시민 실천, 기업시민과 같은 경험을 실천한 적이 있는지 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여서 그런지 잡코리아나 뭐 이런데 보면은 포스코 응시에 성공한 자소서 보면은 봉사에 많이 진심이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긴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청함의 히어로였던 분들이라든가 저희 비욘드 프로그램 또 저희 수해복구에 참여했던 해병대 장병을 뽑는데 우대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ESG 시대에 기업 시민 경영을 하는 인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인재를 뽑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비슷하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새로운 젊은 MZ 세대들도 이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는 기업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의도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자료들을 2개 정도 뽑아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사회적 책임이 채용과 육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 기업의 사회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다라는 게 60%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급여가 적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기업에 근무할 마음이 있다라는 게 절반을 넘는 정도 수준이 되어가고 있는 게 사회적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 거죠. 국내의 경우만 해도 그 잡코리아의 작년 조사 결과에도 이왕이면 ESG 경영을 하는 기업에 입사하고 싶다가 60%를 좀 넘고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ESG 경영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그리고 ESG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에 함께 조인해서 일하고 싶은 분위기가 있다라는 점들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하나의 꼭지인 리더십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떤가? 회사의 경영의 방향은 결국 리더가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요소가 작용을 하고 있는가라고 살펴보니 관련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이런 리더십을 가진 요인들이 사업이나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가지 요인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 즉 사회와 이해관계자 요구에 대해서 소통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리더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이게 이제 하나 중요한 요소고 또 하나는 변화와 혁신을 자극하고 조직의 창의성을 높이는 변혁적 리더십.
이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게 하고 결국 회사의 성과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지속 가능한 혁신 기업을 만들어내는 리더에게 중요하게 필요한 요소인데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분이 누굴까라고 해서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펩시의 인두라 누이 CEO였던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인두라 누이가 퇴임하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본인의 경험을 쭉 경영 경험을 정리해서 발표를 한 아티클의 제목 자체가 Corporate Citizenship이었거든요. 기업 시민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주목하고 보았는데요. 이 더 나은 기업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했던 것은 첫 번째, performance with purpose. 여기서 purpose는 사회적인 목적,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 뭐 이런 형태로 번역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중시하는 리더였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쪽으로 펩시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세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건강에 좋은 제품 만들기, 그리고 환경을 중시해서 물을 아끼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 만들기, 그리고 지역사회 여성과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뭐 이런 세 가지의 중요한 수단을 통해서 펩시의 변화를 10여 년간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회적 그 변화, 방향으로의 변화가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보면 건강 제품 판매 비중을 50% 이상 늘리고 연구개발, 변화를 위한 노력도 3배 이상 노력을 했더니 순매출, 10년 동안 순매출 80% 성장하는 경제적 가치로도 연결이 됐더라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인재 선발의 방식이라든가 리더십의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고 같이 익힌다면 앞으로 많은 회사들을 이러한 ESG 경영 시대에 기업 시민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인사, 그리고 조직, 그리고 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봤던 내용 두세 꼭지를 공유를 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불공정한 준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불공정한 준비 요청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최근 핫한 이 챗 GPT를 또 기업 시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물어보셨다고 하고 또 거기에 기업 시민 철학이 이렇게 좀 반영돼야 된다라고 챗 GPT도 얘기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트렌드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저희 기업 시민 관련된 이 성과 사이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다에 대해서 저희 서강대 신호창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안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도표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건강한 기업과 기업 시민 사이의 별표, 기업 시민과 건강한 시민 사회의 별표. 그렇다면 이 별표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답이 있죠.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이게 제가 그걸 행동이라고 했어요. 앞에 별표는 만들기, 건강한 기업이 기업 시민을 만들기. 두 번째 별표는 성과를 내기. 근데 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내부 공중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외부 공중, 외부 이해자 관계, 이해관계자.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무엇을 통해서 만드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도 커뮤니케이션 학문이 심리학, 사회과학, 경영학, 경제학, 행동과학 다 합쳐서 만들어진 분야거든요. 그래서 전략이 쉽진 않아요. 이제 아까 앞에서 우리 어카운트 이야기 말씀하신 어카운트 말하다. 어카운터빌리티 그게 책임지답니다. 회계가 책임지는 시대가 시작된 거죠. 아까 엔딩 오브 어카운팅이라고 하지만 스타팅 오브 어카운터빌리티가 되는 거예요. 회계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는 거죠. 또 아까 우리 천 팀장님 말씀하셨어요. 피드백 해달라고 커뮤니케이션을 말씀하시고 있죠. 여기서 하나 제가 최근 거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PENG라는 지표가 있더라고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빅데이터도 ESG 관련된 데이터를 다 모았대요. 그러니까 그게 뉴스 보도, SNS, 블로그에 나오는 거 다 보고서 등등. 그래서 그 부분을 기업의 ESG하고 기업의 성과, 그러니까 주가, 신뢰도,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업이익 연결시켜 보니까 빅데이터가 증명하기를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빅데이터에 나타난 정보를 많이 만들어낸 기업들의 주가, 영업이익, 그리고 명성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거죠. 이 두 번째 별표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이제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커뮤니케이션은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의 상대방의 인식, 행동 또는 태도에 변화를 꾀해서 조직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행위.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은 시대정신입니다. 요즘 어디서나 여러분 언론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소통과 융합이다. 융합도 커뮤니케이션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ESG가 시대정신이라면 커뮤니케이션도 시대정신이다. 어떤 시대정신이냐? ESG에 책임지고 응답하는 시대정신이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면 보통 말하다, 듣다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레스폰드입니다. 응답하다. 아까 피드백. 응답하다의 명사형은 레스폰스고요. 거기에 어빌리티, 능력을 넣으면은 레스판서빌리티, 책임지는 겁니다. 아까 어카운트도 어카운터빌리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니까 책임지는 행동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한 단순한 표현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힘은 지금은 미국에서 아까 그 사회공헌 활동을 한 사람을 채용한다. 파타고니아에서는. 맞습니다. 이게 개인의 힘, 어떤 사람을 채용하냐? 하드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 때는 지났다. 모든 사람이 하드파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공부해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소프트파워라. 소통 능력, 협력 능력, 화합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본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인텔리전스, 조직 지능이 그 마케팅 능력 물론 중요하죠. 어카운팅 능력 물론 중요하죠. HR 능력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조직 건강을 봐야 한다. 조직이 정치적이지 않고 화합하고 그리고 새로운 걸 융합해서 에질런트 조직으로 만들어서 창조해내고 한 능력을 보는 거죠. 그게 조직 건강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조직 건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소프트파워나 조직 건강이 바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연결된 부분이고 제가 이걸 전략 커뮤니케이션을 그렇다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특정 쟁점을 해결하거나 또는 기업 시민과 같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지리적 상황에 맞는 방법을 만들어 책임지고 응답함으로써 조직을 발전적 유기체로 만드는 것. 지금 기업 시민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5년, 6년 하면서 발전적 유기체로 가고 있거든요. 포스코가요. 그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지리적 상황에 맞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 봐야 합니다. 그냥 간단히 어느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시대고 얼마 전에 포스코에서 내 쌍둥이로 해갖고 방금 보니까 335만 명이 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매체에서 받아 쓴 것까지 합치면 제 생각
600만 뷰 내지 700만 뷰를 본 거로 그냥 보면 돼요. 그 유튜브에서만 봤으니까 분명히 딴 데도 가져갔으면 더 되죠. 1000만 뷰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실제는 6년, 7년 기업 시민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게 뉴스가 될 수 있었던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회장님이 골프 치러 가다가 뭐 놀다가 그런 일 봤어요. 그래? 그런 식으로 갖고 뉴스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MBC 기자가 이분은 계속 기업 시민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걸 뉴스로 내줄 수 있는 가치를 보고 해준 거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뒷조사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 뭐 했는가. 그러니까 이걸 자꾸 활롭시키고 인플루언서가 다 붙어주고 이게 스토리텔링을 해준 것이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뜬다? 그럼 1억씩 주고 다니면 다 돼요. 정말입니다. 그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특히 이제 우리 최영 실장님 나오신 자리에서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실에 근무를 해서 아마 그런 감각 능력이 길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기회든 쟁점이든 위기든 순간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략 커뮤니케이션 사례죠. 자, 그럼 커뮤니케이션은 실제 수준이 있습니다. 언론 대항, 옛날 100년 전에 선전, 거짓말하고 일방적인 거짓말하는 거죠. 두 번째가 참정보 전달. 참정보 전달은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진실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참정보 전달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선사업가로 알려진 록펠러. 그 록펠러는 있는 그래도 알리자. 는 정책을 써서 CSR의 그 거두로 알려져 있죠. 이제 세 번째가 과학적 설득, 쌍방향 커뮤니케이션하고 연구도 하지만 조직의 목적 달성에 더 많은 기여를 꾀하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가 상호이해, 서로 간의 발전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기업과 시민 간의 상호 이득을 위해서, 상호 발전을 위해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호 이해를 우리가 균형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균형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조직에 가지고 있는 특성도 바꿔가면서 커뮤니케이션한다. 그래야지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래서 상대방, 여기서 말하면 이해관계자도 하나의 상호작용 주체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학생들 또는 지역 주민들, 어떤 시민들, 이해관계자도 실제 포스코의 기업 시민의 전략이나 특성이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이제 지금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은 사람들의 생각, 태도, 행동을 수정하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말은 없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캠페인해야 하는 거죠. 생각을 움직이려면. 근데 캠페인은 장기적인 전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하면 우리가 그걸 이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를 커뮤니케이션 방법이기 때문에 캠페인을 보통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업 시민의 경우 기업 시민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캠페인을 들어올 때 너무 쉽게 쓴 거예요. 화장실에 뭐 붙이고 뭐 이렇게 플랜카드 걷고 또 선거할 때 뭐 플랜카드 그걸 캠페인이라고 붙였다 보니까 제가 뭐 자문할 때 캠페인을 해야 합니다 하면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는 수행 과정이 있습니다. 그 수행 과정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첫째 연구, 상황 분석을 하고 쟁점 분석을 하고 기회 창출을 찾아내고 때에 따라서 목표도 미리 선정하고 공중도 찾아내서 타깃을 누구로 할까, 전략을 뭐 할까를 연구해요. 그리고 기획의 단계에 가서 그렇다면 설정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타겟 공중이 누구고 어떤 메시지 쓸까, 어떤 캐치프레이즈 쓸까, 또 어떤 매체들을 활용할까. 이걸 사회과학과 경영학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을 적용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실행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실행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 이를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목표 달성했는지, 그리고 피드백을 해서 다시 연구에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기업 시민이라는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되고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가 중요해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공한 사례들. 2000년, 20년 사례. 이때는 뭐냐? 팬데믹이에요. 팬데믹에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학교, 정부가 이거
막기만 했어요. 막기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생률을 줄이자. 몇천 명이 발생했냐. 그런 걸 줄이자만 신경을 썼지 기업이나 정부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다시 적응할까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 중에 기업 시민과 연관된 프로그램들, 2020년에 나온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들이 왜 어떻게 했냐를 제가 그 교재에는 자세히 적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왜 했는가, 전략적으로 뭘 했는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략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기획을 하는 과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술라이는 유럽에 있는 장난감 회사예요. 동물 인형을. 그래서 미국의 인지도가 16%가 뿐이 안 된다고 하더라. 인지도가 각 떨어져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팬데믹 중에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아이들 보니까 어렸을 때는 4살, 5살 때는 그 아이들의 98%가 천재성을 가지고 있대요. 창의적인 천재성. 그런데 15살만 되면 뚝 떨어지고, 그리고 성인이 되면 2%도 줄었는데, 천재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 내서 아이들에게 상상력의 힘을 집에서 키워주라 하는 캠페인을 해요. 맞잖아요. 팬데믹에 맞게끔. 집에서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이게 뉴스 나오고 남대로 뭐 언론도 활용하지만 SNS를 활용 엄청 많이 활용을 해요. 여러분들 책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 두 번째, 근데 이 워스터 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코비드-19 걸린 사람이 나온 주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들 캠페인 메시지를 사실을 퍼뜨려라.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써요. 사람들이 뭐 이게 백신에 대한 불신이 있고 뭐에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분들이 예방행동 증진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쭉 수행하는 과정이 나오고 성공적으로 잘. 그래서 미국의 지도를 보면은요, 팬데믹으로 동부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안 죽어요. 그게 어느 지역은 또 많이 죽어요. 텍사스 많이 죽어요. 플로리다도 많이 죽어요. 어느 지역은 또 안 죽어요. 그게 다 지역별로 주정부가 어떤 캠페인에 따라 차이가 났던 거죠. 자, 세 번째는 클리블랜드 미술관이 팬데믹으로 3월에서 6월까지 문을 닫아요. 그럼 3월에서 문을 닫는 순간 자기들의 오는 고정 고객들이 있는데 고객들이 다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을 유지시키는 전략으로 이제 디지털 박물관을 만들어서 디지털 박물관으로 캠페인해요. 캠페인 제목이 Home is where the art is 라는 캠페인에서 아마 이건 여러분이 뉴스를 들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자들이 디지털 그 박물관에 와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3월, 4월, 5월, 6월 기획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방문자 수를 찾아보니까 캠페인 끝나서 다시 대면으로 하는 방문객 수가 전하고 똑같이 유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는 메스 벤츠의 경우에 우리 젊은 특히 여자아이들 보니까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스스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자 그런 의미로 한계는 없다는 캠페인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성공적으로 해서 나왔던 사례고요. 마지막은 델라웨어주가 미국 법의 2021년도부터 이 비닐봉지 제한 금지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캠페인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개인 가방 가져오기 캠페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농촌에 가면요. 그죠? 비닐하우스요. 그래서 여기에 그때는 당시에 10%만이 재활용이 됐대요. 그래서 이 캠페인을 통해서 나중에 상당히 많은 재활용으로 유지시켰고 그 비닐봉지 금지 캠페인 금지법을 잘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의해 제가 교수님 것까지 이렇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기회에 그러면 저 마치고 다음 기회에 김태형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이러시면 제가 할 역할이 없어집니다. 네, 그 앞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어찌 보면 커뮤니케이션도 이런 그 플랜 투 C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금 프로세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저희가 요즘에 이제 기승전 컴이라고 하는 걸 입에 달 정도로
모든 이제 기업 시민 활동들을 이제 외부와 혹은 내부와 어떻게 소통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팁을 많이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본원 활동의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제 전략과 관련해서 ESG 경영 전략과 기업 시민에 대해서 성균관대 김태용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그 ESG 경영 전략과 기업 시민인데요. 경영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체는 경영 전략을 가지고 있죠. 예, 다양한 경영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경영 전략이라는 것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 점유율을 올리겠다, 아니면 영업 이익률을 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사업 범위가 있습니다. 뭐 어느 지역에서 한다든지 어떤 프로덕트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 범위가 있고요. 다음에 경쟁 우위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어떠한 그 고객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편의성, 그 다음에 뭐 멀리 얼만큼 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연료를 어떻게 쌀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프라이스 같은 거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역량을 얘기합니다. 핵심 역량. 이 앞에 있는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의 근본적인 핵심 역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영 전략 이러면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ESG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ESG 전략. 좀 애매하죠. ESG하고 전략에 같이 붙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이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ESG라는 거는 이제 환경과 그 다음에 사회적, 소셜, 그 다음에 G는 가버넌스잖아요. 그 ESG 전략을 그냥 전략이라고 하는 걸 뭉뚱그려서 합치지 말고 ESG를 목표에다 얹어보고 사업 범위에다 얹어보고 경쟁 우위에다 얹어보고 비즈니스 로직에다 얹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좋은 ESG 전략이란 ESG를 기존에 있는 기업의 경영 전략에 얹으면 ESG는 그 기업의 목표를 더 높게 달성할 수 있는지, ESG는 사업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 ESG는 그 기업의 경쟁 우위를 높일 수 있는지, 그 ESG는 기업의 핵심 역량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좀 더 ESG가 기업의 그 이윤, 실적에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가 이 목표, 파이낸셜적인 어떤 그 재무적인 성과를 높이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 자본시장에서 ESG가 굉장히 많이 요즘 유행인데 ESG 펀딩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런 ETF라든지 이제 그런 ESG 관련되는 종목들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떤 수익을 여러분이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기업이 정말로 ESG 전략을 잘 구사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해서 ESG가 이런 네 가지 요소에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 기업은 ESG 전략을 되게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ESG 펀딩은 그런 기업들을 담고 있어야 돼요. 종목들을. 네, 그러면은 수익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투자할 수가 있는데 현실은 ESG 펀딩을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 있는 펀딩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직까지도 아까 이제 어카운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ESG 그러니까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과 ESG 와싱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많이 이제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좋은 ESG 전략하는 기업과 ESG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재무 성과를 높인다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별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ESG랑 전략이랑 합치는 ESG 전략이랑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단팥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ESG 전략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저는 단팥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기업이 여기 동그라미 큰 게 기업이라 생각하면요. 기업의 핵심 역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핵심 역량 가지고 독특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팥빵이 이 밖에 나와 있는 빵이 있어요. ESG가 그 기업의 핵심 역량 안에, 전략 안에 쑥 들어가 가지고 작동이 돼야 되는데, 기업은 그냥 기업 비즈니스를 하고 그냥 ESG는 따로 하는 거예요. 네, 따로. 기업의 전문성과 업과는 관련이 없이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ESG 와싱이라고 많이 하고, 이제 한국말로 위장 전략 기업 이렇게 말을 썼는데, 왜 제 단팥빵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팥이 있잖아요. 단팥에 팥. 단팥빵을 사려고 했더니 샀어. 근데 안에 팥이 없는 거예요. ESG 펀딩을 샀더니 ESG가 없어요. 전략에 ESG가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ESG가 밖에 나와 있으면 안에 단팥이 없다. 뭐 일본말로 안꼬라고 하잖아요. 안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ESG 전략을 가진 기업은 ESG를 전략의 핵심 부분에 놓아야 된다. 이게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재무적 성과의 임팩을 내기가 어려워져요. 왜? 기업의 업과 전문성과 핵심 역량과 관련이 없고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기업의 조건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ESG의 색깔을, 그 프로세스 디자인을 좀 더 기업의 업과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포스코 건설에 페르니케 슬래거라고 하는 그 사례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포스코 건설의 도움을 받아서 또 광양 제철소에도 다녀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례를 썼는데, 인터뷰도 수행해가지고 그게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글인데,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보통 ESG랑 ESG를 잘하면 경제적 이윤을 높인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까먹는 게 뭐냐면, 경제적 가치를 높이려면 기업은요, 이 고객 가치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이윤 얘기할 때 고객 가치 얘기 안 하는 기업은 절대 없어요. 항상 고객 가치를 어떻게 좀 더 특화하느냐, 차별화하느냐, 이걸 항상 논의를 합니다. 마케팅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죠. 근데 ESG랑 경제적 이윤 얘기할 때는 고객 가치 얘기를 안 해. 굉장히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토론하실 때 보면 ESG 얘기를 한참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돈 많이 벌 거야. 재무적 성과가 올라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 가치 얘기를 안 해요. 네. 근데 고객 가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ESG는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주려면 반드시 기업의 프로덕트나 서비스에 고객 가치에 임팩을 줘야 됩니다. 임팩을 주는 걸 통해서 이윤을 돈을 벌게 되고, 돈을 버는 건 다시 재투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선순환 관계를 가져야 계속적으로 ESG를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 가능하게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기업은 하다가 마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질문 제가 하나 드려볼게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기업이 이윤이 많이 늘면 늘수록 ESG 가치가 많이 늘었다. 그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이윤을 많이 내면 낼수록 사회적 가치가 많이 늘었어요. 맞는 말인가요? ESG 전략적 관점에서. 네. 근데 사실상은 이게 들어보면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사회적 가치, ESG 가치가 늘면 늘수록 돈을 벌어야 돼요.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 돈을 벌면 벌수록 ESG 가치를 늘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회적 공헌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돼요. 근데 ESG 전략, 퍼포먼스, 재무적 성과를 담보하는 ESG 전략적 관점을 우리가 갖는다면, ESG를 잘하면 잘할수록 고객 가치가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 차별화는 가치 가지고 기업의 재무 성과를 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인과관계를 디자인을 할 줄 알아요. 전략적 프로세스를. 예. 이걸 돈 많이 벌어서 저걸 하는 게 아니고 저걸 잘하면 잘할수록 아까 파타고니아 말씀하셨는데 파타고니아가 ESG를 잘하면 잘할수록 고객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재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반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 ESG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프로세스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그젠플을 여러 개를 들어놨어요. 그리고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적어놓은 건 다 잘못된 예예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잘못되는지를 밑에다가 설명을 다 달아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우리가 인과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페로니켈 슬래그 비즈니스 모델은 저는 요 프로세스가 잘 완비된 프로세스다. 광양에 가시면은 페로니켈을 생산하는 SNNC라고 하는 포스코 자회사가 있습니다. 페로니켈이라는 건 뭐냐면은 페로는 그 철이고요. 니켈은 니켈이죠. 근데 광물에서 니켈을 추출할 때 그 잔여물이 나와요. 그 슬래그가 나와요. 근데 그 페로니켈 슬래그는 정말 엄청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여의도를 여기 정도에 막 그냥 퇴적물이 막 쌓여가지고 이거를 재워놓는 것도 문제지만 이걸 갖다가 어디다가 버리는 것도 진짜 문제예요. 근데 이 페로니켈 슬래그를 가지고 시멘트를 대처할 수 있는 대체품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프로덕트가 굉장히 우수해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건설에서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을 갈 수 있는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페로니켈 슬래그 시멘트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게 되면 그렇죠. 시멘트는 원래 굉장히 그 CO2가 많이 나오거든요. 원래 생산 과정이. 그거를 페로니켈 슬래그로 30% 이상 대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적인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프로덕트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이제 친환경 가치를 더 좋고 포스코 건설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받아줬고 SNNC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버릴 데가 없거든요. 그 많은 슬래그를 내는데 그렇죠? 그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재순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자신의 경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좋은 걸로 봤고 요즘 포스코 건설이나 현성에서 이 페로니켈 슬래그 관련된 시멘트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림은 이제 현장에서 쓰는 그 이그젠플 어디서 쓰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결국은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서머리고 ESG 전략은 비즈니스 전략이고 기업의 핵심 역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야 된다. 단팥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ESG와 기업의 재무 성과는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통해서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 가치를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ESG 전략은 위장 전략과 구분할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돼요. 다 ESG 하면은 전부 다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뉴스나 어떤 여러 가지 접하다 보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이 시간을 너무 지켜주시려고 중간에 이렇게 좀 마무리된 느낌이 있는데 좋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책을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정도를 하고 저희가 오늘 그 일부 특강 시간은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4시 10분이 좀 넘어서요. 한 20분 정도까지 여러분 잠깐 브레이크 하고 다 이어서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의 손희령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교재 100% 활용하기 시간인데요. 책에 없는 답을 저자에게 미리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책을 활용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ESG 시대의 지속가능 경영 기업시민 책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 ESG 이슈 대응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전략, 마케팅, 재무, 회계, 커뮤니케이션
사회공헌 등 기업 시민 경영과 관련된 12개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백문의 불여의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책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고 또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보다 아무래도 더 쉽고 재밌게 설명해줄 짤막한 영상을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럼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대체하려고 머리를 많이 써봤습니다. 네, 그 영상에서 말한 오늘날 포스코,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어마어마한 선물은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의 양식이 되어줄 저희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를 100%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 토의 아젠다 단비리 듣기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먼저 마케팅 분야를 집필하신 한양대의 경영대학 서신현상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촉진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는 마케팅에 있어서 기업 심리 정신을 고려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케팅에 있어서 왜 기업 심리 정신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일단 마케팅의 정의부터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마케팅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더 많이 팔기 위한 그런 활동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그것은 이제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2007년도에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은 그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전미 마케팅 협회이죠. 거기서 이제 마케팅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마케팅은 다양한 기능과 어떤 프로세스인데, 어떤 기능과 프로세스냐면 첫 번째로는 value creation, delivery and communication.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또 그것을 고객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밸류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입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가지고 한 번만 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고객 제품을 잘 만들고 전달을 잘한다 하더라도 고객이 한 번만 사면 안 되니까 고객과 이제 지속적인 관계를 만드는 건데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라고 했을 때 뮤추얼 베네핏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목적은 고객과 또 어떤 클라이언트 또 어떤 생산 업체들이라든가 유통업체라든가 그런 공급망 그리고 소사이티 라지라고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이해관계자 전반이죠. 전반적인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기업에게도 이익이 되는 상호적인 그런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만약에 기업이 마케팅을 한다고 해놓고서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큰 해를 끼치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마케팅에 있어서 사회나 환경이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목적 달성에 있어서 기업 시민 정신이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요. 예전까지는 소비자들이 가격 대비 성능을 뜻하는 가성비를 강조했다면 이제는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을 강조하는 가심비를 더 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는 기업이 착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만약 기업이 착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즉 기업 시민 정신에 반대되는 기업 행동은 마케팅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제가 그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고객과의 관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CSI라고 얘기를 하죠. CSR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고요. CSI는 Corporate Social Ir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무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기업 시민에 반대되는 어떤 기업 행동 또 그런 어떤 기업의 사회적 무책임과 관련된 어떤 행동을 한다면은 당연히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 믿지 못하게 되는 어떤 신뢰가 깨지게 될 거고요. 그것은 결국 고객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이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하게 살아남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게 아무래도 기업 시민 정신을 어떻게 마케팅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시민 정신을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또 마케팅에 적용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기업 시민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업이 마치 개인과 같이 개인도 이제 사회의 일원인데요. 기업 시민도 이제 법인으로서 사회의 이제 구성원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고요. 또 어떤 자발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유 의지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원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훨씬 더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아까 또 김태형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고객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또 고객 가치를 높여가지고 결국 성과가 높아지고 그 성과가 다시 재투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은 굉장히 또 많은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으면서 또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는 기업이 될 텐데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마케팅의 4P라는 게 있습니다. 프라이스,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해가지고 마케팅 미스라고 우리가 저기 얘기를 하는데 그 네 가지 어떤 프라이스, 프로모션, 프로덕트, 플레이스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그런 기업 가치, 고객의 가치를 높이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이제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또 기업에 도움이 되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냐를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그 마케팅 연구자들이 BMBW라는 그 이니셔티브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베러 마케팅, 베러 월드라는 그런 이제 이니셔티브고 2021년도에 저널 마케팅이라는 저널에 스페셜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마케팅이 사회에 공헌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논문 중에 굉장히 재밌는 논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논문이냐면은 이제 그 보통 기업들은 그 세일즈 펄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판매망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 영업사원들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영업사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의 어떤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변동 성과급을 많이 합니다. 변동 성과급을 줬을 때 어떻게 보면 성과에 연계해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성과는 좋아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또 그동안 지배적으로 굉장히 많이 써왔던 그런 패러다임인데 최근에 마케팅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전반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특히 그런 그 영업사원들에게 그 스트레스 레벨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건강이 나빠진다든가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열심히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든가 또는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이직을 하게 되면은 그럼 우선 영업사원들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사실 영업사원이 뭐 아프든 말든 뭐 회사를 그만두든 말든 또 다른 사람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기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해보니까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 게요. 여전히 그런 변동 성과급을 주는 것은 전체적인 성과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 직원들 중에 좀 개인차가 있다. 그래서 좀 경력이 많고 그런 직원들은 이런 변동 성과급도 잘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지만 특히 좀 경력이 적은 예를 들어서 뭐 청년 같은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고 그 건강이라든가 이제 지속 가능성에 일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변동 성과급을 하더라도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고정 성과급과 변동 성과급의 비율을 좀 이런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조금 더 쉽게 해드리는 게 좋고 또 하나는 굉장히 재밌는 게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런 변동 성과급을 줬을 때 그 특히 이런 경력이 적은 분들한테는 팀에 대한 소속감을 잘 만들어주고 또 리더의 관계를 잘 만들어주면 굉장히 또 그걸 잘 대처를 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더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어떤 마케팅의 의사결정을 할 때도 이렇게 이 의사결정들이 기업의 성과에 주는 영향도 생각을 하겠지만 또 이런 사회와 환경에 또 특히 우리 직원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고려해서 진정한 의미의 마케팅을 수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책에 있는 3가지 토의 아젠다를 답을 미리 들어봤는데요. 학생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을까요? 마케팅 중에 네. 네, 그 가톨릭대학교에서 온 이진민이라고 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책에 쓰셨던 부분 중에 나이키의 흑인 운동 지원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어떤 기업이 사회적인 문제를 다뤘을 때 그게 정치적으로 번지게 되면은 그 반대파에 의한 오히려 그런 불매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정치적인 그런 불매 운동에 어떤 식으로 기업이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SNS 영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SNS의 특징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오래 쳐다보게 하고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게 하려면은 그 사람들의 이제 피드에 뜨는 정보들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정보를 이제 띄워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결국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계속 정보를 주고받게 하면은 재밌는 정보가 계속 올라오고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알고리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세그리게이션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나의 어떤 피드에 맨날 나오는 사람도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어떤 생각을 계속 강화하게 되고 선택적 편향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진영이 굉장히 갈라지고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악마화를 하고 미워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인 거죠. 기업의 경영 환경인 건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한쪽을 얘기했을 때 당연히 반대쪽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온다든가 그것이 우리에게 또 경영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지혜롭게 잘 해나갈 거냐도 첫 번째 중요한 문제인데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저는 이제 사실은 더 백투 베이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 이제 아까 또 그 처음에 회계학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게 그 퍼포먼스 위드 퍼포스 얘기를 이제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아 그거는 저기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군요. 그래서 퍼포먼스 위드 퍼포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 기업의 퍼포스는 무엇인가, 우리 기업의 비전과 미션과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나올 거고
어떤 사회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결국 우리의 가치 관에서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잡을 거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점에서 그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같은 펄포스에 대해서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또 거기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포스코가 그동안 또 기업 시민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굉장히 어떤 조직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점에서 좀 저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저는 그 이화여대 박사과정 강소연이라고 합니다. 그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그 해주신 말씀 너무 잘 들었는데요. ESG라고 하면 요즘 또 가장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관해서 뜨는 개념 중에 하나가 그린워싱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서서 말씀해주신 교수님께서도 안고 없는 단팥빵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케팅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안고 있는 것인지 안고 없는 것인지 여기서 4P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에 세 가지 P는 없고 프로모션 판매 촉진만 있는 ESG 기업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를 그 서브스텐셜한 것을 그 구분하는 팁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린워싱이 상당히 이제 이슈였었는데 요새 그 ESG 워싱과는 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이제 아까 또 우리 회계학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워싱은 그냥 욕먹고 끝나는 건데 ESG 워싱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쨌든 간에 워싱이라는 거는 실체는 없고 어떻게 보면은 좀 좀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치고 이제 아까 또 신호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또 본질이 따라야 되는 건데 그냥 이제 보이기 위한 그런 되게 얄팍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됐을 경우에 결국 그것이 이제 워싱이 돼가지고 많은 또 이제 역풍이 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결국 이제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결국 진정성을 어떻게 기업 입장에서 만들어 나갈 것이냐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진정성을 이제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 그 사무라이들은 그 죽을 때 할복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이제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보이면서 나는 굉장히 결백하다라는 거를 보이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무사들도 이제 인정을 해주고 약간 그런 좀 지금 상황에서 볼 땐 좀 좀 무식한 전통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이제 그랬을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조직 입장에서는 더 그런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성을 좀 확보할 수 있을까, 워싱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진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지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 회사가 만들어내는 임팩트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죠. 우리 회사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어떤 환경적인 그런 영향들 중에서 좋은 점들을 보통은 기록해서 측정하고 기록해서 그걸 보고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부정적인 것까지 어떻게 보면 기록하고 측정하고 그걸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저는 그 진지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다.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더 줄여나가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선언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그런 사회에서 더 진지하게 또 진정성 있게 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입장에서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함께 해주신 신현상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의 김용근 부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깔아드리고 있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교수님 제가 여기 옆에서 봤거든요. 네. 근데 뭐 취조당하는 것 같은 막 어려운 질문을 막 주시고 답변 못하면 굉장히 이제 망신당하는 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좀 쉬운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어려운 거 드린다고 했더니 저한테 시킨다고 하셔서 그래도 조금 쉬운 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네. 앞서 천성현 팀장님께서는 저희 책에 있는 HR과 리더십 분야의 토의 아젠다를 답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3장 제안한 게 저라서 앞에 내내 부당한 거에 대해서 뭐라 하신다 하셔가지고 많이 걱정이 많았지만 일단 부서장님께서는 이 책에 없는 누구나 궁금해할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책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기업 시민은 기존의 경영 방식과 다른데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좀 더 고려한 경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십 측면에서도 조금 더 다른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 시민이 반영된 리더십은 어떠한 특징을 가질까요? 예.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 네. 근데 예, 책에 사실은 조금 담겨 있긴 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책에 너무 없는 얘기를 물어보진 않으셔가지고 이 책에 이제 저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를 이제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들 잘 아시고 요즘엔 또 이제 챗GPT로 완전히 이제 지금 이제 떴는데 그 한동안 사실 구글이나 이런 이제 여러 이제 IT 기업들에 밀려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찌 보면 그러한 마이크로소프트를 어찌 보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에 갖고 있던 문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스티븐 발머 CEO가 전통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엘리트 집단이에요. 하버드 출신의 뭐 그런 이제 경영진들이 직원들 간을 막 경쟁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우수한 이제 성과를 내는 직원들을 막 포상하고 하니까 당시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부서 간의 이제 협업.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리더들이 이제 해왔던 행동이었는데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변화에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인도계 그것도 인도에서 어찌 보면 학교를 나오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와서 정착한 이민자에게 CEO를 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향하던 리더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근데 이 험블한 이 리더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많은 것들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기업 시민을 이제 리더십과 조직 문화를 얘기를 하면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를 소개를 한 이유는 우리가 사실 하려고 하는 이 기업 시민과 관련된 것들 혹은 ESG에 대한 대응은 사실 어떤 특정 부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이제 기업 시민실에 여기 직원들도 와 있고 저희 실장님도 와 계시지만 저희가 하는 정말 많은 일들이 주변에 다 도움이 없으면은 해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물며 저희 이제 여기 사업회사에 이제 기업 시민 전담 조직에도 와 계신데 사업회사와 함께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협업이 필수예요. 근데 협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 뭐 옛날 같으면 뭐 나만 다 따라와 뭐 이런 카리스마 있는 리더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아왔지만 그런 분들이 협업을 이끌어내긴 좀 힘들죠. 근데 이런 험블한 리더십은 굉장히 쉽게 협업도 이끌어내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유도해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다시 이제 급부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사실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어찌 보면 이제 기업 시민을 잘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그런 리더들을 좀 양성하고 또 그런 리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드러나진 않더라도 조직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우리 이제 기업 시민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진 않더라도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좀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그러한 게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업 시민의 모습인데 그게 그대로 리더십에도 좀 투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이 됐을까요? 경쟁보다는 소통과 예. 협업을 중요하신 리더가 네, 네. 중요하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기업 시민을 반영하고 있는 HR 제도들이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인식되며 그러한 인식이 직무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실제 이제 그 현재 뭐 HR과 관련된 이제 제도들이 이제 뭐 다양하게 있지만 이런 어떤 사실은 이제 기업 시민을 반영하는 이런 제도라고 하는 게 뭐 저희 이제 아마 책에도 이제 뭐 평가나 이런 것들과도 이제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협업을 했을 때
그 협업이 뭔가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협업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정말로 조직 안에서 퍼포먼스를 내는데 좀 필요하다라고도 생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 제도들이 그런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좀 작동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요즘에 저희 이제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감사 쿠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직책자 이상들은 내가 협업을 하거나 우리 부서가 하는 일에 도움을 줬던 분들에게 감사 쿠폰을 주면 뭐 거기에는 이제 치킨이라든지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이 함께 이제 가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서로 간에 사실은 고마움을 표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게 되기 때문에 결국 뭐 이런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곳곳에 이런 조직 간의 협업이나 혹은 이제 남을 도와주는 일들이 그 조직 안에 굉장히 필요한 일로, 인정받는 일로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이제 퍼포먼스를 이제 예를 들어 30%를 본다면 실제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지, 어떤 일을 타부서에 협업해 줬는지를 30%의 평가로 반영을 하고, 마지막 30%가 좀 특이한데요.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그걸 가지고서 사실은 평가를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균형 있게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제도들이 어찌 보면 조직 안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잘해줄 수 있는 포스코 내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PI에 그 기업 포스코의 경우 KPI에 기업 시민 실천 성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많은 조직들이 사실 KPI라고 하는 게 어찌됐든 평가를 직접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직책자들, 저희가 이제 레벨이 팀장, 리더급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그룹장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임원들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직책자들의 평가를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이제 기업 시민과 관련된 실천 활동을 리더들은 이제 10% 정도의 비중으로 MBO에 좀 반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룹장은 20% 정도로 그게 조금 더 올라갑니다. 하물며 이제 저희 임원이 되시면 임원들은 저희가 2019년부터는 기업 시민 실천 과제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이게 계속 진화해서 기업 시민 전략 과제, ESG 실천 과제, 지금 ESG 혁신 과제를 임원분들이 1년에 하나씩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결과는 종합해서는 그 회사를 자체 평가하는 평가 요소로도 반영이 되고, 또 임원 자체가 이제 임원을 평가하는 인재경영팀에서 이 평가 결과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사실 임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각 직책자들 레벨별로 이 기업 시민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본인의 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보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면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김영진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 2가지 질문이 있는데, 사실 이제 포스코 같은 대기업은 이제 한국의 특정적인 굉장히 거대한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직책자님들과 굉장히 다양한 임원분들이 계시고, 또 굉장히 많은 직원분들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사실 어떤 ESG라는 걸 경영진 측에서 하더라도 밑에 직원까지 그 의미가 다 전달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인터넷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의무교육 같은 거 사실 틀어놓고 업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좀 밑에 직원들한테까지 전달되는지, 왜냐면 이제 이게 잘못 전달되면 이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임원분들의 법인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면 ESG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어떤 교육을 진행하시는지가 궁금하고, 그러고 2번째로는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으로 뭐 쿠폰을 준다던가 아니면 서로의 도움받았던 거나 도움 줬던 거를 이제 쓰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게 인사평가에 들어가다 보면
누군가는 그걸 인기 투표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혹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학생 맞으세요? 저희 사실 저는 직장인인데 네. 예, 저희의 고민을 사실은 그대로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이제 기업 시민을 저희들이 이제 선포를 하고 그것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늘 사실 생각했던 거는 직원들이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방향을 이제 비즈니스 소사이티 피플이라고 하는 3가지 분야로 정했는데 결국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우리가 여러 이제 산업 생태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기업 시민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뭐 우리 지역 사회를 포함한 여러 이제 이해관계자들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이네일러는 저희는 직원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피플이라고 하는 측면을 하나의 큰 축으로 이제 두고 경영을 저희들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 부분은 계속 숙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기업 시민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고 옳은 방향이고 여기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공감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감까지 우리가 만들어냈는가 생각해보면 아직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년 또 이러닝도 만들어서 막 했거든요. 근데 그런 피드백들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뭐였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냥 틀어놓고 있고 뭐 잘 집중도 안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조금 쉽게 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더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갈 수 있는 저희가 뭐 아직은 오픈하지 못했지만 뭐 웹툰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찌 보면 기업 시민의 실천을 좀 전달한다든지 뭐 쇼폼과 같은 짧은 영상으로 우리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좀 확인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노력들도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이미 이제 작동되고 있는 거는 저희가 그 챌린지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뭐 기업 시민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출퇴근을 하면서 네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다회용 컵을 쓴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도 기업 시민의 일원으로서 일부 참여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좀 참여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저희가 이제 기업 시민 인 액션이라고 해서 올해 지금 좀 더 전개를 해나가려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게 좀 쌓이다 보면 저희가 올해 초보다는 올해 말이 되면은 더 많은 직원들이 그래도 좀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그렇죠. 어떻게 근데 그런 아이디어들도 생각했었는데 뭐 임원들 차를 그래 우리 관용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뭐 이런 것들로 생각했는데 비용이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지금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감사 쿠폰 같은 것들도 악용되는 사례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친구들끼리 우리끼리 나눠 갖자 뭐 이런 경우들도 뭐 서로에게 주면 이제 그 포인트가 또 쌓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일반 직원들은 이제 바로 쿠폰을 줄 수는 없지만 포인트는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눈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일부는 그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을 해서 약간 이런 좀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좀 전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오히려 또 반감을 사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대다수의 직원들은 정말로 고마운 분들에게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뭐 그렇게 잘못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도 오히려 이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긍정적으로 활용된다면 또 한편으로는 회사가 투자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합니다. 예. 어떻게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질문 더 많지만 저희가 여러분 기대하시는 퀴즈 코너가 있기 때문에 네, 부소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김영우 부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 진행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오늘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여러분들께 미리 책을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예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책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퀴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테이블에 놓여 있는 책이 있거든요. 저희가 오픈북 퀴즈이기 때문에 편하게 책을 보시고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여러 개 선물 준비했는데 선물은 조금 이따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1번입니다. 저희 책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 ESG 이슈 대응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전략, 마케팅, 재무, 회계, 커뮤니케이션, 사회공헌 등 기업 시민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개의 주제가 있는데요. 혹시 몇 개의 주제가 담겨져 있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사실 미리 공개 안 한다고 했던 이유가 저희가 약 8,000뷰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기업시민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몸풀기 문제였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시는 분은 저희 유튜브 채널이 출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연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도 받아주세요. 그래서 혹시나 또 두 번째 선물도 이럴까 손을 안 들으실까봐 미리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선물은 문화상품권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또 손 들어도 괜찮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문제는 저희 책에는 포스코,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ESG 및 기업심 경영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례는 무엇일까요? 1번 듀폰, 2번 네슬레, 3번 유니레버, 4번 테슬라, 5번 파타고니아, 6번 벤츠. 손을 먼저 들어서 혹시 뭘까요? 구글 있습니다. 네, 7번 다논, 8번 펩시, 9번 아모레퍼시픽, 10번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네, 또 드셔서, 네. 벤츠 있습니다. 어디, 저기. 테슬라 있습니다. 저기 드셔서, 네. 두 번이나 있습니다. 저기 맨 뒤에. 네, 펩시 맞습니다.